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보고 계신가요? 그리고 지금은 몇 시인가요?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눠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랑하는 아들을 단호하게 내친 유경대 엄마입니다. 저희 큰아들은 제 배 아파 낳은 자식이고 제 인생의 전부를 주어도 아깝지 않은 아이였습니다. 다른 엄마들처럼 세상 누구보다 제 아들을 사랑했어요. 하지만 부모라고 해서 자식의 모든 잘못까지 감싸 안아선 안 된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은 것 같습니다. 아무리 아들이라고 해도 잘못을 했으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하고 그 죄까지 대신 덮어줄 순 없더라고요. 오늘 사연은 제 아들에게 보내는 이 엄마의 마지막 편지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럼 차분히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전 어릴 적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워 매일이 서러움의 연속이었죠. 저희 가족은 당장 내일 먹을 끼니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처지였습니다. 학교에 갈 때도 도시락을 싸오지 못하는 날이 허다해 점심시간만 되면 운동장에 나가 수돗물로 배를 채우곤 했습니다. 그래도 할 수만 있다면 공부도 더 하고 싶었고 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꿈도 있었지요. 하지만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던 어느 날 아버지가 그나마 있던 재산도 다 날려먹고 집안이 완전히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당장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상황이라 학교 졸업장만 간신히 받고 꿈을 접어야 했었지요. 저는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생각에 곧장 일자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기술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어린 여자가 당장 돈을 벌 수 있는 곳은 식당밖에 없더라고요. 그렇게 무작정 시장 안을 돌아다니다 가장 규모가 큰 고깃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때 주인 아주머니가 제 행색을 보곤 혀를 출출 찼어요. 아이고, 이렇게 조그만 아가씨가 힘든 식당 일을 버틸 수 있겠어? 여긴 하루 종일 서서 고기 나르고 불판 닦아야 하는데 사장님, 저 무슨 일이든 시켜만 주시면 잠도 안 자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발 설거지라도 시켜줄 수 없을까요? 그렇게 간절하게 매달린 끝에 겨우 식당에서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 종일 불판을 닦았고 사장님과 손님들의 눈치를 보며 악착같이 버텼어요. 몸은 부서질 것처럼 아팠지만 고향에 있는 가족들을 생각하며 정말 독하게 일했습니다. 그러다 이영대 초반쯤 어떤 남자가 가게에 새로운 일꾼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바로 그 사람이 평생 제 옆집인 남편이 되었고요. 저희는 시장골목 부속 고깃집에서 처음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남편은 어릴 때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세상에 혼자 남겨져 고생을 말도 못하게 많이 한 사람이더군요. 그러면서도 지각 한번 하지 않고 정말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차림새는 남루해 보여도 늘 단정하게 행동하고 눈빛이 참 성실했거든요. 저는 묵묵히 제 할 일을 하는 모습을 보며 참 정직한 사람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우리 둘은 너무나 힘들게 자랐지만 앞으로 우리가 결혼해서 낳을 아이들은 최고로 행복한 아이들로 키우자.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할게. 나도 정말 좋은 아내, 좋은 엄마가 될게. 우리 둘이 함께라면 잘해나갈 수 있을 거야. 저희는 서로의 처지를 누구보다 잘 이해했고 자연스럽게 미래를 약속하는 사이가 되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거창한 식도 올리지 못했지만 작은 단칸방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정말 악착같이 돈을 모았어요. 남편은 낮엔 배달 일을 하고 밤엔 식당 일을 하며 잠까지 줄였습니다. 저도 종일 식당에서 허드레일을 하며 발바닥에 땀나게 움직였고요. 그러다 드디어 몇 년 뒤 시장 골목 한 구석에 저희가 그렇게 바라던 작은 식당을 차리게 됐습니다. 메뉴는 아주 고심 끝에 고른 굴 보쌈이었고요. 매일 아침 남편이 통영에서 올라온 싱싱한 굴을 떼어오면 전 정성껏 고기를 삶고 밑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엔 손님이 없어 둘이 발을 동동 구르기도 했지만 그래도 저희의 정성이 통했는지 점점 손님이 늘기 시작했어요. 여보, 오늘도 손님이 꽤 많았지? 잔반도 별로 없고 다들 맛있게 드시는 것 같더라. 그러게 이제 아예 단골하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 이게 다 당신 음식 솜씨가 좋아서 그래. 이렇게 정말 다행히 식당이 자리를 잡아갔고 저에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두 아들도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그렇게 아들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는 걸 보면 정말 밥 안 먹어도 배부른 기분이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세상 부러울 게 없던 것 같습니다. 다정한 남편은 바쁜 와중에도 아들들을 참 잘 챙겼습니다. 요 녀석들. 오늘도 축구 신나게 하고 왔구만. 저 이마에 땀나는 것 좀 봐. 그러지 말고 이번 주말엔 아빠랑 축구 한 판 어때? 아빠도 축구 잘해. 에이. 아빠, 완전 배가 이렇게 나왔는데 공 찰 수 있어요? 형이랑 저랑 축구 엄청 잘해요. 이게 다 배심이야. 배심. 너희들 아빠한테 봐달라고 울면 안 된다? 그런데 똑같이 배 아파서 나왔고 똑같은 밥을 먹여가며 애지중지 기른 두 아들은 자라면서 성향이 엄청 달라졌습니다. 저희 큰아들은 유독 욕심이 많아 무엇이든 남을 이기고 제 손에 쥐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스타일이었어요. 유치원에 다닐 때도 친구들 사이에서 무조건 대장 노릇을 해야만 만족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루는 큰아들이 골목에서 친구들과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고 놀다 작은 다툼이 난 적이 있었네요. 큰아들은 다른 아이의 장난감이 더 멋져 보였는지 기어코 그걸 빼앗아 손에 쥐고 놓아주지 않더라고요. 친구가 서럽게 울음을 터뜨리는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뻔뻔하게 버틴 모양이에요. 그 소식을 들은 전 헐레벌떡 골목으로 나가 첫째 손에 든 장난감을 억지로 빼앗아 친구에게 돌려주었고요. 그때 큰아들은 억울하다는 듯이 바닥을 굴러가며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저게 더 좋은 거란 말이야. 내가 가질 거야. 나도 저 자동차 사줘. 전 기가 차서 아이의 엉덩이를 가볍게 때리며 타일렀지만 그 고집을 꺾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큰아들은 초등학교에 들어가서도 지기 싫어하는 성미가 여전하더라고요. 한 번은 운동회 때 달리기 시합에서 졌다고 밥도 먹지 않고 방구석에 틀어박혀 분해하던 적이 있었답니다. 그때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와 왜 밥을 굶고 있냐고 다정하게 묻자 큰아들이 눈에 도끼를 품고 말하더라고요. 다음 시합 땐 내가 무조건 쟤 밟고 1등 할 거야. 두고 봐.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쟤 꼭 이길 테니까. 그러더니 정말 다음 시합 때 악착같이 그 친구 녀석만 따라붙어 이기고 돌아왔더라고요. 전 이런 큰아이의 성미가 걱정돼 타일르기도 하고 혼내기도 참 많이 혼냈네요. 하지만 그 성격은 쉽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에 반해 작은 녀석은 머리도 좋고 눈치도 무척 빨라 어릴 때부터 제 마음을 잘 알아주는 편이었어요. 식당에서 늘 힘들게 일하는 이 엄마의 마음을 가장 먼저 알아주는 것도 저희 둘째 녀석이었고요. 식당이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주말이 되면 둘째는 어릴 때부터 시키지 않아도 식당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아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마늘 껍질을 까거나 손님상을 닦으며 제 일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아휴, 민준아, 엄마가 할게. 그거 그릇 무거워. 네가 어떻게 들려고 그래? 아니야. 엄마, 나 힘 엄청 세요. 내가 엄마 도와줄 수 있어요. 공부는 또 어찌나 잘하는지. 공부엔 통 관심도 없는 첫째 녀석과 비교되게 학원 하나만 보내주면 전교 1등을 척척 해오더라고요. 엄마, 저 그냥 수학 학원 하나만 다니면 될 것 같아요. 국어랑 영어는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엄마 아빠 식당에서 힘들게 일하시는데 돈 아껴야 하잖아요. 그러면서 제 어깨를 조심스럽게 주물러 주는데 그동안 쌓였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둘째 녀석은 사춘기가 돼서도 식당 일을 돕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늘 제게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주말 저녁 단체 손님이 밀어닥쳐 정신이 하나도 없을 때도 둘째는 교복도 못 벗고 능숙하게 쟁반을 날랐습니다. 주변 상인들은 항상 저희 둘째를 보고 부모를 잘 돕는 효자라고 칭찬하기 바빴고요. 둘째는 그때마다 제법 의젓하게 대답하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고생해서 키워주시는데 이 정도 돕는 건 당연하죠. 저 얼른 공부 끝내고 돈 많이 벌어서 효도할게요. 이렇게 기특한 소리만 골라 하니 아주 둘째 녀석만 생각하면 걱정될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른 두 아들이 사춘기를 지나고 머리가 굵어지다 보니 가끔 투닥투닥 싸우는 일이 잦아지더군요. 둘째 녀석은 제 형의 이기적인 성격과
대책 없는 태도를 늘 못마땅하게 생각하는지 종종 잔소리를 해댔습니다. 그도 그럴 게 큰아들은 나이를 먹어도 착실하게 취업할 생각은 안 하고 맨날 일확천금만 노리며 허황된 꿈에 부풀어 있었거든요. 입만 열면 남 밑에서 일하기 싫다며 대박 터질 사업 타령만 주구장창 늘어놓았고요. 하루는 첫째가 인터넷에서 뭘 봤는지 조만간 큰 돈을 벌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이 있다고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그걸 가만히 듣고 있던 둘째가 한심하다는 듯 큰애를 쏘아붙였어요. 형은 그놈의 사업 좀 그만하고 제발 정신 좀 차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노력도 안 하고 일확천금을 바래? 당장 편의점 알바라도 해보던가. 평생 알바 한 번 안 해본 주제에 무슨 사업을 한다 그래? 야, 네가 뭘 한다고 잔소리야? 너 아주 요즘 툭하면 기어오른다. 너도 내가 만만해? 너까지 날 무시하냐고. 첫째가 빽소리를 지르며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려도 둘째는 혀를 출출 차며 한숨을 쉬더라고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니 두 녀석의 앞길 역시 확연하게 갈릴 수밖에 없었죠. 둘째 녀석은 공부에 매달리더니 결국 모두가 부러워하는 명문대에 당당하게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첫째는 고등학교 내내 놀러 다니기 바쁘더니 겨우 달래 재수까지 시킨 끝에 지방의 한 전문대에 턱걸이로 들어가게 됐고요. 주변에선 형제간의 격차가 너무 심하다며 첫째를 혼내라고 부추기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남편과 전 두 아들 모두에게 똑같은 사랑을 주고 똑같이 지원해주며 공평하게 키우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세상 마음에 안 드는 게 또 자식 농사인 걸 어떡하겠습니까? 그렇게 시간이 더 흘러 둘째 녀석은 대학에서도 밤낮 없이 책과 씨름하더니 결국 회계사 시험에 단번에 합격해 어엿한 회계사가 됐습니다. 둘째가 번듯한 직장에 들어가 첫 월급을 탔다며 제 손에 하얀 봉투를 쥐어주었을 때 기특해서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이런 동생에 비해 큰아들은 여전히 직장 생활이 체질에 안 맞는다며 어릴 때부터 꿈꾸던 사업 타령만 주구장창 하고 있었고요. 남 밑에서 푼돈 받으며 굽실거리기 싫다는 게 이유였죠. 하루는 어디서 들었는지 정체 모를 건강식품 원액을 잔뜩 거실에 쌓아두고는 큰 소리를 치는 거 있죠. 엄마, 요즘 웰빙 시대잖아요. 이거 강남 사모님들한테 한번 퍼지면 우리 금방 빌딩 사요. 그러니까 물건 좀 더 사게 딱 몇백만 원만 돈 좀 보태주면 안 돼요? 물론 그때도 저보다 둘째 녀석이 더 무섭게 큰애를 나무라더라고요. 형은 제발 그 뜬구름 좀 그만 잡아. 시장 조사도 안 해보고 무작정 돈부터 달라고 하면 어떡해. 그거 진짜 허가받은 제품 맞아? 강남 사모님은 둘째치고 법적으로 문제없는 거 맞냐고. 야, 넌 아주 회계사 되더니 이 형이 우스워 보이냐? 원래 사업은 이렇게 과감하게 투자해야 돈을 버는 거야. 두고 봐. 내가 조만간 대박 터트릴 테니까 그때 가서 콩고물 안 떨어지나 얼씬거리지나 마라. 그리고 너 한 번만 더 기어오르면 국물도 없을 줄 알아. 큰아들은 그 뒤로도 계속 돈을 빌려달라고 난리였지만 전 둘째 녀석 눈치가 보여 몰래 200만 원 정도만 지원해줬습니다. 그러자 그 녀석은 달라는 돈을 다 안 줬다면서 며칠 집에 얼씬도 안 하더군요. 그렇게 한 놈은 늘 철없게, 또 한 놈은 늘 어른스럽게 사는 것 같았는데 놀랍게도 어느 날 큰아들이 어디서 짝을 만나 결혼을 하겠다며 어떤 아가씨를 소개했습니다. 전 혹시 좀 이상한 아가씨를 데려왔을까 솔직히 좀 걱정했는데 제 걱정과 달리 큰 며느리는 얼마나 싹싹한지 절 보자마자 손을 꼭 잡으며 살살거리고 애교를 부리더라고요. 제가 먼저 연락을 하지 않아도 항상 먼저 전화를 걸어와 제 안부를 묻기도 했습니다. 어머님, 저 이번 주말에 오빠랑 같이 어머님 식당에 놀러 가도 돼요?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어머님 아버님 얼굴도 뵙고 싶어서요. 아이고, 그럼 언제 와도 환영이지. 오면 너 좋아하는 맛있는 거 실컷 해줄 테니 언제든지 놀러와라. 큰 며느리는 그렇게 제 식당에 놀러와서는 아무리 제가 쉬라고 말려도 생글생글 웃으며 설거지도 하고 주방 일을 도왔습니다. 어머님,
저도 이제 큰 며느리인데 당연히 어머님 일을 도와드려야죠. 제가 설거지는 기가 막히게 잘하거든요. 어머님은 이따가 맛있는 것만 해주세요. 바쁜 와중에도 손님들에게 어찌나 상냥하게 일을 하는지 식당 안이 환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전 이런 며느리가 고마워 늘 최고로 맛있는 걸 먹이고 싶었어요. 큰 며느리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바로 청국장이었는데요. 저희 식당이 보쌈집인데도 큰 며느리가 청국장을 너무 좋아하니까 전 며느리가 오는 날이면 만사 제쳐두고 청국장을 끓였습니다. 어머님, 어쩜 이렇게 청국장을 맛있게 끓이세요? 저 진짜 이 청국장 매일 먹으라고 해도 먹을 수 있다니까요. 이거 완전 밥도둑이에요. 큰 며느리가 복스럽게 먹는 모습이 예뻐 전 매번 구수하게 청국장을 끓여주었답니다. 그러다 보니 웃지 못할 일도 생기더라고요. 가게에 항상 청국장 냄새가 나니까 단골 한 분이 글쎄 주방을 슬쩍 들여다보며 제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사장님, 이 집은 메뉴판에도 없는 청국장 냄새가 왜 이렇게 좋대요? 우리도 보쌈 말고 저 청국장 한 그릇만 주세요. 계속 냄새 맡으니까 침이 고여서 도저히 안 되겠어요. 전 허허 웃으며 며느리 주려고 끓인 걸 서비스를 한 뚝배기 내어주곤 했습니다. 이렇게 큰 며느리의 살가운 태도 덕분에 대책 없는 큰아들 때문에 썩어가던 제 속이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는 것 같았지요. 그렇게 큰아들이 결혼하고 몇 년쯤 흘러 저희 둘째 아들도 참하고 지적인 짝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둘째 아들과 같은 회계사였는데 둘 다 모두 어찌나 착하고 성실한지 보는 사람마다 똑 부러진다고 칭찬이 자자하더라고요. 애교 많은 큰 며느리와 달리 둘째 며느리는 늘 차분하고 속 깊게 시부모를 챙기곤 했습니다. 특히나 저희 둘째네는 모두가 회계사다 보니 양가 부모의 자산관리나 세무 문제를 똑소리나게 정리해 주더라고요. 하루는 둘째 며느리가 깔끔하게 정리된 서류를 들고 식당으로 찾아오더니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을 하나하나 짚어주는 겁니다. 어머님, 저희가 식당 세금 신고하시는 거랑 종합소득세 부분을 쭉 검토해 봤는데요. 놓치고 계신 공제 항목이 많아서 이번에 다 바로잡아 드렸어요. 앞으로는 세금 걱정 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둘째 며느리가 영수증 하나하나까지 꼼꼼하게 챙겨 환급받을 수 있는 돈을 딱 찾아주는데 그게 얼마나 든든했는지 모릅니다. 두 번 말하기 입 아프게 똑똑한 애들이라 그런지 생활하는 모습도 아주 계획적이고 알뜰해 배울 점이 참 많더라고요. 대책 없이 사업 타령만 하며 돈을 펑펑 쓰는 첫째와 달리 둘째는 아주 꼼꼼하게 저축하고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명절이나 저희 부부 생일 때가 되면 대충 선물로 때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늘 저희 부부에게 필요한 게 뭔지 살폈다 챙겨주곤 했거든요. 어머님, 아버님, 매번 식당이 바쁘시다고 건강검진 미루셨잖아요. 저희가 아는 대형병원에 예약 다 해두었으니까 다음 주에 꼭 다녀오세요. 이렇게 늘 차분하게 보이지만 똑똑하게 가족들을 챙기는 둘째네 덕분에 저희도 이젠 자식들에게 기대고 살아도 되겠구나 싶은 마음도 들었답니다. 그러다 몇 년 후 두 아들네가 줄줄이 손주들을 낳아 저에겐 또 다른 기쁨이 생겼답니다. 가만히 있어도 예쁜 손주들이었지만 특히 큰아들네가 낳은 큰손자 녀석은 어릴 때부터 아주 물건이었어요. 그 녀석은 갓난아기 때부터 유독 할머니인 저를 좋아하고 잘 따랐거든요.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게 제 치맛자락을 붙잡고 할미 하면서 그렇게 졸졸 쫓아다니는 거 있죠. 그래? 내가 우리 강아지 할미다. 할머니가 그렇게 좋아요? 아유, 이쁜 것. 그런데 큰손자가 예쁜 것과는 별개로 그 무렵 큰아들은 또 무슨 사업을 새로 시작하겠다고 날마다 정신없이 바빠 보였습니다. 며느리까지 그 일을 같이 하는지 아주 눈코 뜰 새가 없어 보였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큰손자를 저희 집에 맡겨두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엔 하루에 몇 시간만, 길어봐야 딱 하루만 맡기겠다고 하더니 시간이 갈수록 아예 맡겨두는 날이 점점 길어졌어요. 결국엔 평일 내내 저희 집에서 지내고 주말에나 잠깐 아이 얼굴 보고 가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서도 큰아들네는 애가 밥은 잘 먹는지, 어디 아픈 곳은 없는지
도통 관심도 없어 보였고, 나이가 됐는데도 어린이집에 보낼 생각조차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느 날 전 참다 못해 큰아들 녀석을 불러 따끔하게 혼을 냈죠. 이 애가 벌써 몇 살인데 아직도 어린이집을 안 보내고 이러고 있어? 너희들 바쁘다고 애를 방치할 거냐? 왜 멀쩡히 부모 있는 애를 천하의 고아로 만들어? 엄마, 우리가 지금 사업 초기라 진짜 눈코 뜰 새가 없어서 그래요. 엄마가 당분간만 좀 봐주세요. 어린이집 알아볼 시간도 없다니까요. 큰아들은 미안한 기색도 없이 대수롭지 않게 말하더라고요. 결국 답답한 마음에 제가 직접 동네 어린이집을 수소문해 큰손자를 등록시키고 등하원까지 시키기 시작했답니다. 따지고 보면 손주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키우다시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식당 일을 해야 하다 보니 손주 녀석은 매일같이 제 식당에서 저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가 밥을 먹여 어린이집 버스에 태워보내고 오후에 하원할 때가 되면 남편한테 식당을 맡겨두고 어린이집 앞으로 마중을 나갔습니다. 손주는 노란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제 품으로 와락 안기며 소리를 치더라고요. 할머니, 나 오늘 어린이집에서 칭찬 스티커 받았어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손주가 제 품에 안겨 까르르 웃을 때면 큰아들과 며느리에게 서운했던 마음이 눈 녹듯 사라지더라고요. 가게에서 손주를 돌보며 장사까지 하려니 여간 고단한 게 아니었지만 그 녀석이 하는 행동을 보면 정말 힘든 줄을 몰랐습니다. 하루는 식당 손님들이 다 빠져나간 오후, 제가 보쌈김치를 새로 버무리고 있었죠. 그때 손주 녀석이 제 옆에 쪼그리고 앉아 코를 킁킁거리더니 김치를 달라고 입을 벌리더라고요. 혹시 매울까 싶어 조그맣게 찢어서 입에 넣어주자 맛있게도 받아 먹었습니다. 역시 우리 할머니가 만든 김치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최고 어린이집에서 먹는 김치는 맛없는데 할머니 김치는 완전 맛있어요. 말도 예쁘게 하네. 우리 강아지, 네 또래 애들은 피자 좋아하고 햄버거 좋아하지 않니? 넌 꼬맹이가 무슨 김치를 이렇게 잘 먹어? 아니에요. 제 입맛은 완전 토종이란 말이에요. 뭐? 토종? 아이고, 너 고작 유치원 다니는 녀석이 그런 말은 대체 어디서 배웠어? 제가 황당해서 되묻자 손주는 그저 배시시 웃으며 제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이렇게 할머니를 좋아하는 녀석이다 보니 큰손자는 제 엄마보다 절 따랐어요. 큰며느리가 손주를 데리러 와도 제 등 뒤로 쏙 숨어가기 싫다고 막 버티는 거 있죠. 승주야, 엄마 아빠랑 오랜만에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자. 가면 장난감도 사줄게. 싫어. 나 엄마 집 안 가. 나 계속 할머니, 할아버지랑 있을 거야. 엄마 혼자 가. 손주가 제 다리를 꼭 붙들고 안 떨어지려고 하니 큰아들네는 멋쩍은 듯 서로 쳐다만 보더라고요. 그때 전 멀뚱히 서 있는 큰아들 녀석의 등을 짝 하고 때렸습니다. 애가 왜 너희들보다 나를 더 찾겠어? 평소에 전화 한 통 안 하고 일에만 미쳐 사니 그렇지. 얼른 데리고 들어가 밥이라도 먹여라. 하지만 이렇게 손주를 데려가도 며칠이 지나기 무섭게 저희 집에 다시 데려다 놓더라고요. 그런데 더 문제는 두 녀석이 제 자식도 팽개치고 사는 주제에 날마다 부부싸움을 하기 바빴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 불똥이 고스란히 어린 손주 녀석에게까지 튀곤 했습니다. 한 번은 손자가 초등학교 저학년 무렵이었는데 또 아들 며느리가 크게 싸웠는지 큰 손주가 울먹거리며 공중전화로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머니, 저 승주인데요. 저 지금 할머니 식당으로 가도 돼요? 엄마 아빠가 또 무섭게 싸워요. 아이고, 너 여기가 어디라고 혼자 오겠다는 거야? 당장 할머니가 데리러 갈게. 집에서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 위험하니까 밖에 나오지 말고. 그러던 녀석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쯤이 되니 이젠 연락도 없이 혼자 씩씩하게 지하철을 타고 멀리 떨어진 저희 식당까지 찾아오더라고요. 하루는 저녁 장사 준비하느라 주방에서 고기를 썰고 있는데 식당 문이 드르륵 열리더니 손주 녀석이 커다란 책가방을 맨 채 땀을 흘리며 걸어 들어왔습니다. 아유, 승주야, 너 이 시간에 연락도 없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네 엄마 아빠는 어디 가고 너 혼자야? 할머니, 저 혼자 지하철 타고 왔어요. 이제 길도 다 아니까 하나도 안 무서워요. 전 손자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주며 속상한 마음에 절로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왜? 또 너희 엄마 아빠 싸우는 거 보기 싫어서 나왔어? 이 녀석들은 애가 혼자 돌아다니는데 어찌 전화 한 통이 없어. 솔직히 아들 며느리 두 사람이 잘 살기라도 했으면 손주 녀석은 10번이고 100번이고 얼마든지 기쁜 마음으로 봐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 녀석 사업이 잘 풀리지 않는지 맨날 식당으로 찾아와 우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어느 날은 초췌한 몰골로 찾아와서는 어린애처럼 징징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진짜 이번에 거래처 결제가 잠깐 꼬여서 그래요. 진짜 딱 이번 한 번만 넘기면 대박 터지니까 제발 몇 천만 원만 융통해 주세요. 엄마, 이 장남이 길바닥에 나앉는 걸 보고 싶으세요? 큰아들은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나이값도 못하고 매번 부모에게 찾아와 손을 벌리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둘째가 절 붙잡고 아주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엄마, 형한테 절대 돈 해주지 마요. 형, 저러는 거 한두 번도 아니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이번에 또 도와주면 형 평생 정신 못 차리고 엄마 아빠 피만 말릴 거라고요. 내가 회계사 하면서 저런 인간을 한두 번 본 줄 알아요? 절대 단돈일 원도 해주지 말아요. 둘째 아들의 말도 이해가 됐지만 그래도 자식이 뭔지 어쩌겠습니까? 제 배 아파 낳은 장남인데 마음이 마냥 모질어지지가 않더라고요. 남편 역시 평소엔 무뚝뚝해도 자식들 문제엔 유독 마음이 약한 사람이라 큰아들이 밤늦게 찾아와 우는 소리를 하면 슬그머니 제 눈치를 보며 주머니를 뒤적였습니다. 여보, 그래도 큰애인데 이번에 정말 마지막으로 도와주는 건 어때? 장남면에 저러고 다니는 거 보니 나도 밤에 잠이 안 와. 남편의 그 말에 저도 마음이 약해져 결국 쌈짓돈을 쪼개 조금씩 손에 쥐어주곤 했지요. 그렇게 큰아들이 사고를 칠 때마다 없는 살림에 돈을 보태주며 어떻게든 버티고 있었어요. 하지만 큰아들 녀석은 정신을 차리기는커녕 갈수록 대담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식당 문을 닫을 시간쯤에 기어들어 오더니 제 앞에 털썩 주저앉으며 대뜸 이 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엄마, 진짜 마지막이에요. 진짜 이 억만 있으면 공장 인수까지 해서 확실하게 기반 잡을 수 있다고요. 그 돈 없으면 나 진짜 신용불량자 되고 감옥 갈지도 몰라요. 엄마 아빠, 솔직히 저 몰래 모아둔 돈 있잖아요. 그것 좀 빌려줘요. 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띵해지며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남편도 이번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는지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돌려버리더라고요. 너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야? 이 억이 무슨 어디 옆집 개 이름인 줄 알아? 우리가 평생 식당에서 뼈 빠지게 일해 겨우 모은 돈을 너한테 다 쏟아부으라고. 엄마, 내가 성공해서 다 갚아준다니까 왜 내 말을 안 믿어줘요? 나 장남이잖아요. 큰아들이 소리를 지르며 악을 쓰는데 더는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젠 정말 이 대책 없는 녀석을 말려야만 큰아들도 살고 저희 부부도 살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너한테 더 이상 단돈 10원도 줄 돈 없어. 네가 저지른 일이니까 네 힘으로 해결해. 네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부모한테 손을 벌려? 네 자식한테 부끄럽지도 않아? 진짜 너무해요. 엄마, 기어이 자식 죽는 걸 보셔야 속이 시원하겠어요? 큰아들이 억울하다는 듯 발을 구르며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전 남편과 주방 구석에 앉아 멍하니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지만 다신 휘둘릴 일 없게 큰아들에 대한 지원을 아예 딱 끊어버렸답니다. 그렇게 모든 지원을 아예 끊어버리고 몇 달이나 지났을까. 어느 날 큰아들 내외가 예고도 없이 식당으로 불쑥 찾아왔습니다. 큰아들과 며느리는 예전에 그 당당하던 기세는 어디로 갔는지 헬쓱해진 얼굴로 연신 아버님, 어머님 죄송하다며 아부하더라고요. 어머님, 저희가 그동안 너무 철이 없었어요. 큰아들, 큰며느리라고 대접만 받으려고 하고
어머님, 아버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네요. 앞으로 정말 성실하게 살면서 어머니께 효도할게요. 며느리도 제 손을 꼭 잡으며 눈물 짓는데 자식 며느리가 저렇게 고개 숙이고 사과를 하니 부모 마음이 또 어쩌겠습니까? 아무리 미워도 내 자식이고 내 며느리인데 이대로 내칠 수가 없어 결국 굳었던 마음이 서서히 풀리고 말았습니다. 전 두 녀석과 얘기를 좀 나눈 뒤 며느리가 평소에 그렇게나 좋아하던 청국장을 끓여주려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오랜만에 가족끼리 둘러앉아 밥을 먹으니 속상했던 제 마음도 조금 가라앉는 것 같더라고요. 며느리도 여전히 청국장을 맛있게 먹고 있었고요. 그런데 밥을 먹기 시작한 지 얼마나 지났을까. 멀쩡하게 청국장을 퍼먹던 며느리가 갑자기 숟가락을 바닥에 툭 떨어뜨렸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목을 움켜쥐고 입가에 하얀 거품을 물더니 팔을 미친 듯이 긁으며 바닥으로 쓰러지더군요. 저 너무 놀라 비명을 질렀습니다. 얘, 너 대체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정신 좀 차려봐. 남편도 깜짝 놀라 당장 물을 떠오고 식당 안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죠. 며느리는 온몸을 부르르 떨며 팔과 목덜미를 손톱이 박히도록 긁어댔는데 정말 그날 며느리 잡는 줄 알고 아직도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거칠게 숨을 몰아쉬던 며느리가 갑자기 정신을 차린 듯 벌떡 일어나더니 제 가방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그건 다름 아닌 경찰서였죠. 네, 거기 경찰서죠. 여기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저희 시어머니가 저한테 못 쓸 것을 넣었어요. 애미야,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너한테 뭘 어쨌다고 그래? 갑자기 경찰을 왜 불러? 제가 기가 막혀 소리를 치자 며느리는 전화를 끊고 절 쏘아보며 소리를 치더라고요. 어머님, 아무리 제가 미워도 어떻게 이런 짓을 하세요? 대체 여기다 뭘 넣으신 거예요? 며느리는 울먹거리며 제 팔을 걷어붙이고 제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며느리의 하얀 팔에 벌레께 도단한 두드러기와 붉은 반점들이 올라와 있었어요. 저 오늘 첫 끼로 어머님 끓여주신 청국장 먹었는데 제 몸 좀 보세요. 저희가 돈 좀 해달라고 했다고 음식에 독이라도 타신 거예요? 그렇게 며느리가 대성통곡을 하며 식당 바닥을 구르는 와중 옆에 있던 큰아들 녀석은 그저 멍하니 가만히 서 있더라고요. 제 엄마가 그런 무서운 누명을 쓰고 있는데도 절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며느리 편을 들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게 아니겠어요? 엄마, 아무리 우리가 싫고 돈 주기 싫어도 어떻게 자식 며느리한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요? 진짜 너무하시네요. 이거 범죄예요. 아들의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잠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이 식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경찰은 며느리의 가쁜 숨소리와 팔에 도단한 붉은 반점들을 확인하더니 굳은 표정으로 제게 물었어요. 아주머니, 여기 며느님 말이 사실인가요? 음식에 의도적으로 뭔가 넣으셨다는 혐의가 있어서 저희랑 같이 서해 좀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전 졸지에 자식을 독살하려 한 악덕 시어머니가 되어 경찰차에 올라타야 했습니다. 경찰서에 가는 내내 다리가 부들부들 떨리고 너무 억울해 눈물이 앞을 가렸어요. 전 진짜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저 아들, 며느리 밥 해먹인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한참 조사받고 밤늦게서야 겨우 경찰서를 나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해서 미칠 것 같더라고요. 전 평생 식당을 운영하며 위생 하나만큼은 목숨처럼 챙겨온 사람이거든요. 주변 상인들이나 단골 손님들이 유별나다고 손가락질할 정도로 설거지 한 번을 해도 뜨거운 물에 몇 번씩 삶고 식자재 관리를 정말 철저하게 해왔습니다. 그런 제가 며느리가 좋아하는 청국장에 상한 식재료나 못 먹을 걸 넣었을 리가 절대 없었지요. 그렇게 속상한 마음에 가게 문도 닫고 집에 틀어박혀 있는데 며칠 뒤 뻔뻔하게도 큰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걸려 왔더라고요. 큰 며느리는 언제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가증스러운 목소리로 본색을 드러내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생각해보니까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님하고 며느리 사이인데 저희가 서로 상처받게 법적 싸움을 할 수가 있겠어요? 저도 어머님 처벌받는 거 원하지 않아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 살랑거리는 말투에 소름이 돋아 가만히 듣고 있으니 며느리는 본격적으로 절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마음만 먹으면 어머님 식당 음식에 독 탔다고 SNS에 올리거나 언론에 소문낼 수 있는 거 아시죠? 그렇게 되면 어머님 식당 당장 문 닫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대신 저희가 사업에 필요하다고 했던 딱 2억만 보내주세요. 그 돈만 주면 제가 소문도 안 내고 앞으로 며느리 노릇도 잘할게요.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고 경찰서에도 잘 말해두고요. 그 2억 원은 불과 얼마 전 아들 부부가 자기들 사업에 필요하다고 제게 악을 쓰며 요구했던 바로 그 돈이었어요. 제가 돈을 주지 않으니 기어이 이런 괴이한 짓을 꾸며 절 범죄자로 몰고 협박까지 하는 모양이었어요. 2억? 그리고 내 식당 문을 닫게 한다고? 너 지금 그게 할 말이냐? 전 기가 막혀 수화기에 대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이 못된 것 보소. 이거였니? 이거였어? 너 지금 나한테 그 돈 안 준다고 덤터기 씌우는 거지? 감히 시어미한테 사기쳐서 돈을 뜯어내려고 해. 제가 악을 쓰자 며느리는 그럼 별 수 없겠다며 전화를 또 끊어버리는 겁니다. 전 가슴이 쿵쾅거리고 억울해 방바닥을 치고 울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둘째 아들에게 이 사실을 전부 털어놓았어요. 제 이야기를 들은 둘째 아들은 무섭게 화를 내더니 곧장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호통을 치더라고요. 야, 네가 그러고도 형이야? 감히 돈을 뜯어내려고 엄마를 협박해? 너희들 지금 돈에 눈 멀어서 사기치고 있는 거 모를 줄 알아? 당장 엄마한테 무릎 꿇고 사과 안 하면 내가 아주 회계사직을 걸고 너희들 감옥에 쳐넣을 줄 알아. 그때 저희 작은 며느리도 제게 절대 이 사기극에 휘말리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어머님, 그 사람들 절대 용서하면 안 돼요. 그냥 무고죄로 엮어서 고소하세요. 저희가 당장 변호사 선임해서 고소장 작성할 테니까 절대 가만두지 마세요. 어디 자식 며느리가 할 짓이 없어서 부모님한테 사기를 쳐요. 둘째내가 완전 제 편이 되어 화를 내주니 눈물이 왈칵 쏟아지면서도 속이 문드러지는 고통은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동안 저희 남편은 웬만해선 자식 일에 큰 소리를 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큰아들이 못나고 며느리가 못났어도 언젠가 좋아지겠지 하며 참고 기다리자고 절 달래던 편이었죠. 하지만 이번 일만큼은 남편도 도저히 참을 수 없는지 주먹으로 식당 탁자를 콱 내리치며 불같이 화를 내더라고요. 이 천벌받을 놈들이 감히 누구 돈을 탐내서 시어미를 고소해. 장남이고 아들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당장 그년 놈들 잡아다 내 손으로 끝장낼 테니까 당장 고소장 접수해. 그렇게 온 가족이 도끼를 품고 큰아들 내외를 향해 고소 서류를 준비하던 바로 그 무렵이었어요. 정말 뜻하지 않았는데 충격적인 반전이 일어난 겁니다. 어느 날 누군가 저한테 전화를 걸어왔더군요. 화면을 보니 다름 아닌 중학교 1학년이 된 저희 큰손자 승주였어요. 제가 수화기를 귀에 대자마자 손자의 다급하고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저 승주인데요. 저 다 알아요. 사실은요. 그거 다 할머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뭐라고? 승주야.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니? 제가 깜짝 놀라 되묻자 손자가 엉엉 울며 크게 소리를 치더라고요. 그거 엄마가 할머니한테 돈 뜯어내려고 일부러 거짓말한 거 맞아요. 제가 집에서 엄마 아빠 얘기하는 거 다 들었어요. 그리고 엄마 몸에 문하고 거품 물고 난리친 거 있잖아요. 그거 며칠 전 밤부터 그랬던 거예요. 할머니 식당 가기 전부터 이미 몸이 그랬단 말이에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며칠 전부터 그랬다니? 제가 목소리를 덜덜 떨며 묻자 손자는 계속 울며 자초지종을 털어놓았습니다. 엄마가 얼마 전에 아빠랑 비싼 초밥집에 다녀왔는데 그때 해산물을 뭘 잘못 먹었대요. 그래서 식중독에 걸려서 며칠 전부터 집에서 엄청 고생하고 병원도 계속 다녔어요.
엄마가 원래 피부도 되게 예민하고 약하잖아요. 식중독 때문에 몸은 거의 다 나았는데 피부에 빨갛게 뭐가 올라온 건 계속 안 낫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보고 엄마가 아빠한테 할머니 협박하자고 그랬어요. 할머니 식당에서 밥 먹고 식중독 걸린 것처럼 소문을 퍼뜨려야 돈 받아낼 수 있다고 하면서 덤터기 씌운 거예요. 손자가 계속 서럽게 울며 그 충격적인 사실을 말해주는데 전 심장이 쿵쾅거리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식 며느리라는 놈들이 돈에 눈이 멀어 이미 앓고 있던 식중독 증세를 가지고 시어머니를 범죄자로 몰아세운 거였어요. 할머니, 제가 경찰서 가서 형사 아저씨들한테 다 말씀드릴게요. 저 증거도 가지고 있어요. 손주 녀석의 야무진 한마디에 전 손주 녀석의 손을 잡고 곧장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저희 담당 경찰마저 중학생인 손주가 들어와 당차게 말하는 모습을 보곤 깜짝 놀라더라고요. 여사님, 이 학생 말이 정말이에요? 아니, 근데 왜 아드님 며느님이 그런 엄청난 거짓말을 한 겁니까? 경찰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묻자 전 억울하고 분해 그동안 있었던 일을 전부 털어놨습니다. 세상에,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저 어린 손주 녀석이 집에서 제 부모들이 음모를 꾸미고 있는 걸 다 들었답니다. 며느리 그것이 며칠 전 초밥을 잘못 먹고 식중독에 걸려서 온몸에 반점이 생겼는데 그걸 가지고 제 식당 청국장 때문에 독이 올랐다고 생사람을 잡은 거예요. 돈 2억을 안 내놓으면 식당 음식에 독을 탔다고 소문내서 문 닫게 만들겠다고 저한테 협박 전화까지 걸었고요. 세상에 어떤 자식이 제 어미한테 돈 뜯어내려고 이런 끔찍한 짓을 한답니까? 제가 가슴을 쾅쾅 치며 억울함을 토로하자 곁에 있던 손주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잽싸게 꺼내 경찰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그 핸드폰은 얼마 전 손주 생일날 요즘 애들 다 가지고 있는 전화기가 손주만 없길래 짠한 마음이 들어 제가 큰맘 먹고 선물해 준 거였어요. 손주는 그 핸드폰 동영상으로 제 부모가 거실에서 나누던 대화를 몰래 찍어놨던 겁니다. 화면 속에서 큰아들 내가 작당 모의를 하는 소리가 고스란히 흘러나왔어요. 확실한 증거가 나오자 경찰도 고개를 저으며 혀를 내둘렀지요. 저는 더는 자식이고 뭐고 봐줄 가치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찰 선생님, 우리 아들이고 며느리고 다 필요 없습니다. 사람 탈을 쓰고 그런 짓을 한 그 녀석들 모두 무고죄로 고소하겠습니다. 그 이후 저희는 정말 큰아들 내외를 무고죄로 걸어버렸습니다. 결론은 예상대로 큰아들 내외의 완벽한 패배였고요. 무고죄 고소장을 접수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서를 받고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헐레벌떡 식당으로 찾아왔더라고요. 그러더니 큰아들과 며느리는 제 앞에 무릎 꿇고 앉아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눈물 콧물을 다 쏟더라고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돈이 너무 필요해서 눈에 뵈는 게 없었어요. 지금 하는 사업이 진짜 부도 직전이라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요.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아버지, 엄마 좀 제발 말려주세요. 큰아들이 전 물론이고 남편의 바짓가랑이까지 붙잡고 빌었지만 남편은 정말 무섭게 그런 큰아들을 걷어찼습니다. 이 고얀 놈들, 너희가 그러고도 내 자식이고 며느리야? 여기가 어디라고 뻔뻔하게 기어들어와 너희들 당장 안 나가. 둘째 아들과 작은 며느리 역시 그 모습을 보며 치를 떨고 분노를 하더라고요. 형이랑 형수가 지금 무슨 짓을 저지른 건지 알아? 죄도 없는 사람 감옥 보내려고 거짓말로 신고하는 거. 그게 무고죄야. 나라에서도 엄청 엄하게 다스리는 중범죄라고. 특히 형수는 질이 나빠서 몇 년 동안 감옥에 살거나 벌금 폭탄 맞을 각오해야 될걸. 게다가 엄마 협박해서 돈 뜯어내려고 협박까지 하고 난리를 쳤잖아. 그것 때문에 공갈 미수죄까지 엮여서 빼도 박도 못하고 그냥 실형이야. 행여나 절대 합의 안 해줄 테니까 그냥 감옥 갈 준비나 해. 알겠어? 작은 며느리 역시 분이 안 풀리는지 차갑게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형님, 돈에 눈이 멀어 시어머니를 범죄자로 몰아세우더니 고작 하신다는 핑계가 사업이 힘들어서 그랬다니 정말 뻔뻔하시네요. 아무리 빌어도 이번엔 절대 고소 취하 안 해드려요.
그냥 저지른 죄값 법대로 처벌받으세요. 두 사람이 든든히 저와 남편 곁을 지키자 큰아들 내외는 아주 사시나무 떨듯 떨며 그저 빌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법이 집행되고 큰아들 내외는 더는 손쓸 수 없을 정도로 밑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솔직히 마음 같아선 당장 감옥에 쳐넣고 싶었지만 전 정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선택을 내렸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부모가 제 자식을 감옥에 보내고 법적 싸움을 이어가는 모양새가 참 웃기기도 하고 더 이상 그 녀석들과 엮여서 속을 썩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결국 전 한 가지 조건을 걸고 무고죄 고소를 취하해 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 내가 고소는 취하해 주마. 대신 조건이 있어. 오늘부로 너와 나 사이의 천류는 완전히 끝이야. 영영,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말고 남으로 살자. 자식이 이렇게 부모 가슴에 대못을 박았으니 너한테 부모를 잃는 것만큼 더 큰 단죄는 없을 거다. 제가 정말이지 두 번 다시 보지 않을 사람처럼 단호하게 말하자 큰아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렇게 인연을 다 끊어버린 이후 예상대로 큰아들네는 서로를 탓하며 매일같이 싸우더니 결국 얼마 못 가 이혼 도장을 찍고 갈라섰더군요. 그 두 녀석이 어떻게 살건 말건 걱정도 안 됐지만 그래도 딱 하나 우리 손주 녀석이 눈에 밟히더라고요. 그런데 고맙게도 손주 녀석이 먼저 저희 손을 잡아주었답니다. 할머니, 저 엄마 아빠랑 안 살고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살고 싶어요. 저 할머니 집에서 학교 다닐래요. 그래도 되죠? 그 소리에 가슴이 미어져 전 기꺼이 손주를 제 품에 거두어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1년쯤 지났을까? 어느 날 저녁 장사를 마칠 무렵 큰아들이 혼자 식당 문을 슬그머니 열고 들어오더라고요. 몰골이 말이 아닌 녀석이 제 앞에 털썩 주저앉아 그제야 눈물을 쏟으며 미안하다고 빌었습니다. 그러면서 비겁하게 제 첫 탓을 해대면서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사실 그거 다 그 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여자가 그렇게 하자고 시켜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동조한 거라고요. 저도 피해자예요. 엄마? 끝까지 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비열하게 남 탓을 하는 꼬락서니를 보니 그나마 남은 정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전 그 녀석이 앉아있는 탁자를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네 처가 시켰든 어쨌든 너도 눈이 멀어 동조했으면서 어디서 핑계를 대. 너 당장 꺼지지 못해? 내 놈은 장남 자격도 없고 내 자식도 아니니까 당장 나가? 앞으로 한 번만 더 찾아오기만 해봐라. 제가 그렇게 악을 쓰자 큰아들은 움찔하며 제 눈치를 살피더군요. 저는 주방에서 물을 한 바가지 떠와 녀석 발밑에 확 뿌려버리며 떼끼를 박았습니다. 내가 네 자식, 내 손주는 남부럽지 않게 키울 테니까 혹시나 애 핑계대면서 내 눈에 띌 생각하지 마라. 한 번만 더 식당 근처 얼씬거리면 그땐 내가 너 진짜 감옥에 쳐넣을 줄 알아. 제 무서운 호통에 큰아들은 억울하고 서러운지 엉엉 울며 식당 밖으로 도망치듯 가버리더라고요. 그 뒷모습을 보는데 어찌나 속이 시원하고 가슴이 뻥 뚫리는지 아주 10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가는 기분이었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며 아무리 자식 키워봐야 다 부질없다는 말이 뼛속 깊이 사무치게 다가오더라고요. 아무리 지극정성으로 키워도 욕심에 눈이 멀면 부모조차 안중에도 없는 게 인간의 본성인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도 똑똑한 둘째니가 저희 부부를 잘 지켜주고 있고 제 품에서 자란 기특한 큰손주 녀석이 할머니 할아버지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니 그래도 아직은 세상 살맛이 납니다. 손주 녀석은 오늘도 학교가 끝나자마자 식당으로 달려와 가방을 벗어던지고 제 품에 꼭 안기더라고요. 이젠 다 큰 녀석이 아직도 그렇게 애교가 많습니다. 할머니, 저 오늘 시험 진짜 잘 봤어요. 이러다 정말 1등 할지도 몰라요. 저 얼른 커서 돈 많이 벌어서 할머니, 할아버지 더 호강시켜 드릴게요. 이렇게 기특한 손주 녀석을 보며 저희는 오늘도 힘을 내 씩씩하게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모진 풍파를 다 겪고 나니 아무리 자식이라도 제 마음을 다 알아주지 못한다는 걸 알겠지만 그래도 저만은 아무리 모진 일을 겪어도 우리 가족들
손주들을 끝까지 지키며 열심히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사연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힘든 일이 있어도 부디 무너지지 말고 자기 자리에서 꼭 행복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긴 글을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듣고 싶은 이야기나 보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사연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